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8번째 시간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안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단 기준으로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노출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장애를 포함합니다. 명백한 것은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많은 개인은 불안 또는 공포를 기본으로 한 증상보다 무쾌감과 불쾌감, 화와 공격성의 외현화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임상적 특징의 표현형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반응성 애착 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그리고 우리가 PTSD라고 부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1. 반응성 애착 장애.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특성은 아동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애착이 없거나 명백하게 미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한 특성은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해 문화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친숙한 행동을 보이는 행동 양식입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2세부터 청소년기까지 묘사됩니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특성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외상성 사건의 노출에 따르는 특징적 증상의 발달입니다. 외상성 사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경험될 수 있습니다. 대개 개인은 그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회상을 합니다. 흔한 재경험 증상은 고통스러운 꿈이며 그 꿈은 사건 자체를 반복하거나 외상성 사건의 주요한 위협을 대변하거나 주제상 관련된 것입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 또는 생리학적 반응성은 개인이 외상성 사건의 일면을 담거나 상징하는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 이후에 바람이 부는 날이라든지 가해자와 닮은 사람을 목격하는 상황 등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인은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도 곧잘 화를 내고 때로는 공격적인 언어와 공격적인 행동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걸거나 또는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등입니다. 어떤 개인은 그들의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또는 그들의 세계에서 분리되는 경험 같은 지속적인 해리 증상을 경험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후 1년 이후를 시작으로 어떤 나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특성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외상성 사건의 노출에 따르는 3일에서 1개월까지 지속되는 특징적 증상의 발달입니다. 스트레스성 사건이 진단 기준 A에서 말하는 심각하고 외상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적응 장애로 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꿈은 외상성 사건의 주요한 위협을 대변하거나 주제상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침습적인 기억을 가지는 것 대신에 외상성 사건의 일면을 담거나 상징하는 유발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극심한 심리적 고통 또는 생리적 반응을 경험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성 사건 후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진단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달하는 개인의 대략 반수 정도는 처음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보입니다. 5. 적응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존재하는 것이 적응 장애의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응 장애의 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 결과가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리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9번째 시간 해리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해리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해리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리 장애는 의식, 기억, 정체성, 감정, 지각, 신체 표상, 운동 통제, 그리고 행동의 정상적 통합의 붕괴 또는 비연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해리 증상은 주관적 경험의 연속성 손실을 동반하는 인식과 행동 영역으로의 자발적인 침습, 즉 정체성 분열, 이인증과 같은 비현실감과 같은 양성 해리 증상 또는 정상적으로는 접근 또는 통제가 쉽게 가능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정신 기능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 즉 기억 상실과 같은 음성 해리 증상으로 경험됩니다. 해리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기억 상실, 인인성 비현실감 장애를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의 해리 장애가 있습니다. 1.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정의적 특징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별개의 성격 상태 또는 빙의 경험입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개인의 해리성 기억 상실은 세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생활 사건 중 과거 기억에서의 공백, 경험성 기억의 퇴보, 그들이 한 것으로 회상하지 못하는 매일의 활동이나 작업 수행의 증거 발견.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빙의 형태 정체성들은 전형적으로 개인이 명백하게 다른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데 마치 영혼,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외부의 사람이 통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압도적인 경험, 외상성 사건 또는 아동기에 일어난 학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2. 해리성 기억 상실입니다. 정의적 특징은 첫 번째, 틀림없이 기억에 성공적으로 저장되고 두 번째, 통상적으로는 쉽게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자전적 정보를 회상하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국소적 기억 상실은 국한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리성 기억 상실 중 가장 흔합니다. 전반적 기억 상실은 자신의 생활사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잃는 것으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3.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입니다. 주요한 특성은 이인증, 비현실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사파입니다. 이인증 사파는 비현실감을 느끼는 것이나 자기의 전체 혹은 일부로부터 분리되거나 이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현실감 사파는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그것이 개인이든 무생물이든 또는 모든 주변 환경이든 관계없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비록 초기 또는 중기 아동기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16세입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해리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체 증상 관련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10번째 시간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확한 고통과 손상과 관련된 신체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체 증상 장애 환자의 구별되는 특징은 신체 증상 자체가 아니며 환자가 그 증상들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인위성 장애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의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1.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 증상 장애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 현존하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이는 고통스럽고 일상에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신체 증상 장애의 개인들은 질병에 대한 높은 수준의 걱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질병 불안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현재 신체 증상 장애로 분류되지만 소수의 경우에서 질병 불안 장애가 대신 적용됩니다. 질병 불안 장애는 심각한 질병, 진단되지 않은 의학적 질병에 걸려 있거나 걸리는 것에 대해 몰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체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거나 신체 증상이 있더라도 단지 경도에 불과합니다. 아프다는 생각에 몰두하여 건강과 질병에 대해 상당한 불안이 동반됩니다. 질병 불안 장애의 발달과 경과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상태로 여겨지며 발병 연령은 초기 및 중년 성인에서 시작됩니다. 3. 전환장애, 즉 기능성 신경학적 증상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많은 임상의가 전환장애의 증상을 기술하기 위해 기능성 혹은 시민성과 같은 대안적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전환장애는 한 개나 그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경학적 질병과 불일치한다는 분명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비뇌전증 발작의 발병은 30대에 가장 많으며 운동 증상들은 4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4. 기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핵심적 특징은 고통, 죽음 혹은 장애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의학적 상태에 악영향을 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상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요인의 존재입니다. 의학적 상태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명백하고 심리적 요인이 의학적 상태의 진행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경우에만 이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5. 인위성 장애입니다. 핵심적 진단 기준은 분명한 속임수와 관련되어 자신이나 타인의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인 징후와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는 것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주로 간헐적 사파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11번째 시간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급식 및 섭식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섭식의 장애 혹은 섭식과 관련된 행동들로 인해 음식 소비 혹은 섭취의 변화가 생기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비만과 다른 정신질환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식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이 있습니다. 급식 및 섭식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식증, 되새김 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신경성 식욕 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 그리고 다양한 원인의 급식 또는 섭식 장애가 있습니다. 1. 이식증입니다. 핵심 증상은 영양분이 없고 음식도 아닌 하나 이상의 물질을 먹는 행동이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되며 임상적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발병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서 가능하지만 아동기의 발병이 가장 흔히 보고됩니다. 2. 되새김 장애입니다. 핵심 증상은 적어도 1개월 동안 급식 혹은 섭식 후 나타나는 음식의 반복적인 역류입니다. 만약 증상이 다른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면 이 증상은 별도로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하고 중재를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증상이어야 합니다. 발병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DSM-4의 유아기 또는 초기 소아기의 급식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대체하고 확장합니다. 주요 증상은 음식 섭취의 회피 혹은 제한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체중 감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심각한 수준의 영양 부족, 위장관 급식이나 경구 영양 보충제에 대한 의존, 현저한 정신사회적 기능의 장애. 체중 감소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임상적 판단에 의합니다. 4. 신경성 식욕 부진증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 핵심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음식물 섭취의 제한, 체중의 증가 혹은 비만이 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혹은 체중 증가를 방해하는 행동의 지속, 그리고 체중과 체형에 대한 자기인식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연령에 따른 BMI 100분위를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개인은 전형적으로 체중 증가 혹은 비만이 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 체중과 체형에 대한 경험과 심각성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됩니다. 5. 신경성 폭식증. 다음 세 가지 핵심적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식 사파,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반복되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 그리고 체형과 체중이 자기 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평균적으로 최소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됩니다. 6. 폭식 장애입니다. 핵심적 특징은 반복되는 폭식 사파가 평균적으로 최소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가 나타날 때 조절 능력의 상실감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폭식은 현저한 고통으로 특징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중 3개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을 급하게 먹고 불편하게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며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은데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며 얼마나 많이 먹는가에 대한 부끄러운 느낌 때문에 혼자 먹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급식 및 섭식 장애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설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12번째 시간 배설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배설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배설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변 또는 대변의 부적절한 배설을 포함하며 대개 아동,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됩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유뇨증, 유분증,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배설장애가 있습니다. 1. 유뇨증입니다. 특징적 증상은 낮 또는 밤에 침구나 옷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유뇨증의 진단에 적합하려면 이러한 행동이 적어도 연속된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의 빈도로 일어나고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으로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경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기술됩니다. 소변 가리기가 1회도 성취되지 않은 1차성 유뇨증과 소변을 가린 기간 후에 장애가 나타나는 2차성 유뇨증이 있습니다. 2. 유분증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변을 특정한 장소에서만 보기도 합니다. 보통 적대적 반항장애나 후맹장애와 관련이 있고 항문 자위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증상은 부적절한 장소, 예를 들면 옷 또는 복도에 반복적으로 대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한 월 1회 발생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생활 연령이 최소한 4세가 될 때까지는 진단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는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4세의 정신 연령이 있는 경우에 진단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배설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 각성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